혹시 그 복제 고양이 CC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2001년에 나왔던 최초의 복제 고양이요. 네, 바로 그 고양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유전자를 제공한 원본 고양이 레인보우랑 털 색깔이나 무늬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유전 정보가 100%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건 뭐 똑같은 설계도로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벽돌집이고 다른 하나는 통나무집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우리는 오랫동안 DNA, 그러니까 유전자가 생명의 모든 걸 결정하는 절대적인 청사진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시고양이의 사례는 그 청사진 위에 뭔가 다른 지침이 덧붙여질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청사진의 글자 자체를 바꾸는 그런 DNA 돌연변이랑은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유전자에 뭐 오타가 나서 생기는 돌연변이 같은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있던 유전자를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그거죠. 맞습니다. 유전자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놀라운 세계. 바로 후성 유전학에 대한 이야기요. 네, 정확합니다. 에피라는 말이 쉬의 위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거든요. 아, 위에. 말 그대로 유전학, 제네틱스의 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조절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오늘은 유전자가 어떻게 정해진 운명이 아닌지, 그리고 당신이 오늘 먹은 점심, 어제 받았던 스트레스, 아침에 했던 운동 같은 아주 일상적인 선택들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전자의 볼륨을 조절하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지 그 세 가지 핵심 작동 원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재미있는 과학 지식을 넘어서요. 당신의 건강과 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아예 열어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유전자 코드는 안 바꾸면서 기능만 바꾼다니 저는 자꾸 그 전등 스위치가 떠오르거든요. 그냥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순한 온오프 스위치보다는 볼륨 조절 손잡이나 조광기에 더 가까워요. 아, 조광기요? 밝기를 조절하는? 네. 유전자 발현을 100으로 확 켤 수도 있고 0으로 완전히 끌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 30이나 70 정도로 미세하게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유전자 코드, 즉 ATGC 염기서열 자체는 단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뭐랄까, 악보의 음표는 그대로인데 어떤 음표를 세게 연주하고 어떤 음표는 건너뛸지 지휘자가 계속 지시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와, 지휘자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근데 듣고 보니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획득형질의 유전을 주장한 라마르크가 생각나네요. 아, 기린 목 이야기요? 네, 기린이 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고 그게 자손한테 유전된다는 주장이요. 그때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밀려서 거의 폐기된 이론 아니었나요? 맞아요. 당시에는 그 메커니즘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후성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라마르크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이 생겨나고 있어요. 정말요? 물론 기린이 목을 느린다고 그게 바로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 세대의 경험, 특히 식단이나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후성 유전학적인 흔적을 남기고요. 그 흔적 중 일부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와,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제 자식 세대의 유전자 지휘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지휘자,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절하는 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볼륨 조절 손잡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유명한 DNA 메틸화입니다. 메틸화. 이름부터가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 DNA 염기 중에 사이토신, C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메틸기라는 작은 화학 분자가 모자처럼 딱 달라붙는 현상이에요. 아, 그냥 뭐가 달라붙는 거군요. 네, 비유하자면 유전자라는 문장에 이 부분은 읽지 마시오 혹은 조용히 라고 적힌 스티커를 딱 붙이는 것과 같아요. 아하, 스티커가 붙으면 그 유전자는 기능이 꺼지거나 약해지는 거군요. 그럼 그 스티커는 아무데나 막 붙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주로 유전자마다 엔진 시동 버튼처럼 작동하는 특정 부위가 있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프로모터라고 불러요.
프로모터요? 네. 특히 이 프로모터 안에 CPG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의 메틸기 스티커가 막 집중적으로 붙으면 유전자의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되죠. 이걸 과메틸화라고 하고요. 과메틸화? 반대로 붙어있던 스티커가 떨어져서 유전자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걸 저메틸화라고 합니다. 과메틸화와 저메틸화. 그러니까 결국 스티커가 너무 많이 붙거나 너무 적게 붙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암 발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암하고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암 억제 유전자라는 아주 고마운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유전자에 시동 버튼에 메칠기 스티커가 잔뜩 붙어서, 즉 과메틸화가 돼서 기능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거네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암세포가 마구 증식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암을 유발하는 종양 유전자의 스티커가 떨어져 버리면, 즉 저메틸화가 되면 이건 뭐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는 것처럼 암세포 성장에 촉진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유전자 염기서열의 오타, 즉 돌연변이가 전혀 없어도 이런 스티커 조절 문제만으로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DNA에 직접 스티커를 붙이는 게 첫 번째 방법. 근데 제가 알기로 DNA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 긴 가닥을 아주 작은 세포 핵 안에 구겨 넣는 방식, 그것 자체도 유전자를 조절하는 데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메커니즘인 히스톤 변형입니다. 히스톤 변형? DNA를 아주 긴 실이라고 한다면 그 실을 감는 실패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히스톤이에요. 들어본 것 같아요. DNA를 이렇게 정리정돈해주는 단백질이죠? 맞아요. 수미터에 달하는 DNA가 그냥은 도저히 핵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히스톤이라는 실패에 빽빽하게 감겨서 응축되어 있죠. 그런데 이 히스톤 단백질의 꼬리 같은 부분이 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 아세틸기나 메틸기 같은 다양한 화학 물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실패의 상태를 바꿔요. 실패의 상태를요? 네. 어떤 물질이 붙으면 실타래가 느슨하게 풀려서 그 부분에 DNA가 드러나고 유전자가 활발히 읽힐 수 있게 되고요. 이게 활성 상태죠. 반대로 다른 물질이 붙으면 실타래를 꽉 조여서 DNA를 숨겨버려요. 그럼 유전자가 읽히지 못하게 되는 비활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 DNA 메틸라가 악보, 그러니까 DNA에 직접 이 부분은 연주 금지라고 스티커를 붙이는 거라면 히스톤 변형은 아예 악보 자체를 꽉 말아서 펴보지도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활짝 펴서 잘 보이게 해주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초파리의 침샘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염색이 진하게 된 뭉쳐진 부분은 실타래가 꽉 감겨서 유전자가 꺼진 곳이고요. 염색이 연하게 풀어진 부분은 유전자가 활발하게 쳐져 있는 곳이죠. 물리적으로 접근성을 조절하는 아주 직관적인 방식이에요. 그럼 혹시 맨 처음에 말했던 그 복제 고양이 CC의 털무늬가 달랐던 것도 네. 유전자는 같았지만 이 히스톤이 감기는 방식이나 DNA 메틸라 패턴이 우연히 달라져서 특정 색깔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유전자는 동일했지만 그 발달 과정에서 어떤 세포에서는 주황색 털 유전자의 실타래가 풀리고 또 다른 세포에서는 검은색 털 유전자의 실타래가 풀리는 식으로 후성 유전학적 차이가 생긴 거죠. 그게 무늬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수수께끼가 풀리는 기분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유전자에 스티커도 붙이고 실타래도 감았다 풀었다 했는데 또 다른 조절 장치가 있다고요? 네, 최종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어요. 바로 비암호화 RNA입니다. 비암호화 RNA요? 보통 RNA라고 하면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단백질 만드는 공장으로 전달하는 메신저 RNA를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설계도를 복사한 복사본, 그런 역할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비암호화된 RNA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 RNA라는 아주 작은 RNA 조각이에요. 마이크로 RNA? 이 녀석이 하는 일은요, 단백질을 만들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메신저 RNA에 탁 달라붙어서 그 일을 방해하거나 아예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암행어사나 감시관 같은 거네요. 네, 비슷하죠. 유전자 시동도 걸리고 악보도 다 펼쳐졌는데 연주 직전에 잠깐 멈춰 하고 막아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미 유전자가 발현 신호를 보내서 전사까지 마쳤더라도 이 마이크로 RNA가 중간에 가로채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최종 스위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작지만 우리 몸 전체 유전자 발현의 약 30%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조절자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DNA 메틸화, 히스톤 변형, 비아모아 RNA. 이 세 가지 정교한 도구들이 우리 유전자의 운명을 지휘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네. 도대체 무엇이 이 지휘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무엇이 스티커를 붙이고 실타래를 감고 암행어사를 보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후성 유전학의 핵심이고 또 당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스위치들은 외부의 신호, 즉 우리의 환경과 생활 습관에 의해 끊임없이 조절되거든요. 환경과 생활 습관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이다니. 역시 먹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아구티 생지 실험이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 그 노란쥐요. 네, 유전적으로 똑같이 태어나면 비만과 당뇨에 걸리기 쉬운 노란색 털을 갖게 되는 쥐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임신한 어미 쥐에게 엽산, 비타민 B군처럼 메틸기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먹이를 줬어요. DNA 메틸화에 쓸 스티커 재료를 넉넉하게 준 거죠. 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새끼들이 좀 더 건강하게 태어났을까요? 좀 더 수준이 아니었어요. 유전적으로는 비만이 되어야 할 새끼들이 완전히 건강하고 날씬한 갈색 털을 가진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와. 음식으로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더 있다고요? 이 효과가 그 새끼의 자식, 그리고 손주 세대, 즉 3, 4대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단순히 어미가 임신 중에 뭘 먹었느냐가 새끼의 운명을 바꾼 걸 넘어서 그 효과가 손주, 증손주 세대까지 유전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유전이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벌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애벌레인데 로열 젤리를 먹으면 거대한 여왕벌이 되고 평범한 꿀하고 꽃가루를 먹으면 작은 일벌이 되거든요. 아, 그것도 같은 원리군요. 네. 로열 젤리에 든 특정 성분이 DNA 메틸화를 조절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여왕벌이 되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우리 식단에서는 엽산이나 콜린 같은 영양소가 메틸기 스티커의 원료가 되고요. 녹차의 카테킨, 강황의 커큐민, 콩의 제니스테인 같은 성분들은 히스톤 변형을 조절해서 암을 억제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듣고 보니 제가 어제 스트레스 받고 야식으로 피자를 먹은 게 제 유전자 스위치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갑자기 걱정되는데요. 스트레스나 운동 같은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럼요. 당연히 영향을 주죠.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아주 나쁜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노화를 촉진해요. 아, 정말요? 치매 환자를 3년간 돌본 보호자의 염색체는 일반인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DNA 메틸화 패턴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운동은 반대 효과를 내겠군요. 운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운동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진 연구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대사를 조절하는 유전자들의 메틸화 스티커를 떼어내서, 즉 저메틸화를 시켜서 그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돕고요. 오, 또 근력 운동은 근육 성장과 회복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히스톤 실타래를 느슨하게 풀어주고요. 중요한 건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단 한 번의 운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반복했을 때 안정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것 자체도 큰 요인이라고 하셨죠. 네, 노화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의 총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으로 DNA 메틸화 수준이 감소해요. 스티커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유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엉뚱한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암 발생 위험이 커지죠. 아, 반면에 어떤 중요한 유전자들은 오히려 스티커가 더 많이 붙어서 과메틸화가 돼서 기능이 억제되기도 하고요. 마치 오래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쳐서 악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후성 유전학적 조절 능력이 점점 무질서해지는 게 바로 노화의 핵심 기전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쫙 정리해보면
우리의 유전자는 무슨 돌에 새겨진 운명의 설계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다시 쓰일 수 있는 동적인 스크립트와 같았네요. 네, DNA 메틸화, 히스폰 변형, 비암호화 RNA라는 이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전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볼륨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연주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후성 유전학은 우리에게 유전자를 탓하며 좌절하기보다 건강한 삶을 통해 유전자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알려주는 학문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당신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아구티 생쥐 실험에서 어미의 식단이 새끼의 유전자 발현을 바꿨고 그 영향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나요? 이건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이 유전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선택들이 단순히 당신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미래에 태어날 당신의 자녀 혹은 손주 세대의 유전자 스위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후성 유전학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